올해 유난히 바다의 적조가 급속히 확산되어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조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전남 여수에서 이 적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10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남 여수해역에서 길이 약 500m의 적조띠가 발생했습니다. 여름 내내 지속되던 불볕더위와 마른 장마로 남해안 일대를 초토화시킨 후 이윽고 동해안 지역까지 북상해 또 한 번 피해를 낳았는데요. 통영에서만 약 2천여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 피해액을 시가로 따질 경우 약 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전 해역으로 확산된 적조는 약 2달 동안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해 지난 8월 29일 모든 해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9월 5일까지 여름 적조가 발생해 소멸했다가 10월 중순경 가을 적조가 다시 발생해 약 10억 원의 추가 피해를 낳은 바 있어 올해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적조란 특정한 플랑크톤의 대량 증식으로 인해 해수가 붉은 빛을 띠는 자연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선 대략 8월에서 10월 중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소와 인이 포함된 영양염류가 육지로부터 바다로 유입되고 해수가 섭씨 23에서 25도가 되면 씨앗 형태로 잠식하던 플랑크톤이 바람의 영향, 일조량 등에 의해 활성화되는데요. 올해 적조가 유난히 대량 번식한 이유가 남부지방은 불볕더위로 수온이 평년보다 0.5에서 1.5도씩 높아져 적조 생물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고 7월 초부터는 장기간 남풍 계열의 바람이 연안 쪽으로 불어 적조 생물이 계속해서 집적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바탕 적조와의 전쟁을 치른 여수. 하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현재까지도 적조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여수의 먼 바다로 나가 현재 상태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내나로도와 외나로도 사이의 인근에 적조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일대 지역을 일단 오늘은 예찰을 할 계획입니다. 적조 이동 경로와 확산 정도를 파악해 매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자들. 육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물을 떠서 살펴보면 여전히 적조 생물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여자만 입구 쪽에 좀 많이 레이더에 뭔가 감지된 걸까요? 현재의 바다 상태는? 네, 저 이 앞쪽에 있는 붉은색 띠들이 사실 지금 적조띠이고요. 이런 적조띠 같은 경우는 보통 물들이 모이는 이런 그 전선역 같은 경우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깊은 바다로 나가자 바다색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 색깔이 지금 코크림 적조가 굉장히 번성해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게 물거품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코크림 같은 경우는 점성을 많이 내는데 그런 물질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현재 전 해역에 내려진 적조주의보. 그렇다면 적조 예보 발령 기준은 무엇일까요? 적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의보 농도가 한 300셀 정도 이상이 되는데 300셀 이상이 밀리리터당 300셀 이상이 확인이 되면 적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 보고를 합니다. 바닷물을 채취해 현재의 수온과 염도 그리고 바닷물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8월 말 수온은 27도, 염도가 약 34%로 높아진 상태. 정상 범위인 32%를 넘는 수치입니다. 바닷물 샘플을 들고 남서 해수산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적조를 일으키는 플랑크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조는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번식했다가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킵니다. 이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적조를 일으키는 플랑크톤인 코클로디니움은 이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아가미에 직접 침투해 호흡곤란을 일으켜 죽게 만든다고 하네요.
이 그 종의 특징으로서는 점액 물질이 다른 어떤 식물 플랑크톤들보다도 점액 물질이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점액 물질로 인해 가지고 양식 생물의 호흡을 방해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있는 용존산소를 소모시켜서 양식 생물을 폐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적조가 휩쓸고 간 어장. 출하를 앞두고 있던 물고기들이 한순간 폐사해버린 참담한 현실인데요. 적조에 특히 취약한 어종은 활동성이 강한 돔 종류이며, 어패류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지만 용존산소의 부족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조로 죽은 어류,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적조 생물은 실제로 독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폐사한 개체를 신선도만 유지한다 그러면 먹거나 사료를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적조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황토살포. 황토의 미세한 입자가 적조 생물에 달라붙어 바닥으로 함께 가라앉는 것으로 방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황토는 코콜로디니움 미생물을 금세 분해해 죽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황토를 살포할 경우 통상적으로 약 70에서 80% 정도의 방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황토 살포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황토의 사용을 너무 무분별하게 활용을 하거나 남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활용한 황토가 퇴적층에 침전이 되었을 때 저서 생태계를 교란을 시키고 또한 저서에 살고 있는 해조류들의 성장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해조류 성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해조 숲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며, 이러할 경우에 바다 생태계는 점점 황폐화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2차 환경 등의 우려가 있는 황토살포 대신 최근엔 전해수 처리기와 수류를 이용한 적조 퇴치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해수 처리는 선박 좌우측에 여러 개의 노즐을 설치해 강한 산성인 전해수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적조 생물을 없애는 동시에 곧바로 증발하는 친환경 방제법이고요. 또한 선박의 물살, 즉 수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을 흡입해 고속으로 분사하는 추진 체제로 스크루 선박보다 물갈이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8월 몇몇의 양식장들은 적조 없는 바다를 찾아 멀게는 2km씩 이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액화산소를 비롯한 산소 발생기, 순환 펌프, 여과기, 그리고 그늘막 등을 설치해 적조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자체에서 산소 공급기를 갖다 가동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거품들이 보글보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아질수록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므로 산소 발생기를 통해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고 적조 생물 자가 검사가 가능한 현미경 등을 무상 지급해 양식 어업인들이 1차적으로 자체 분석과 예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온이 계속 증가를 하고 또 태풍이나 강우위에서 영양염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도 적조가 굉장히 번성을 할 것 같고, 이것들은 9월 말까지 정도는 계속 번성을 할 것 같습니다. 바다의 붉은 재앙 적조. 이미 휩쓸고 간 피해는 돌이킬 수 없지만 수온이 내려가는 가을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적조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육상에서 유입되는 폐수, 갯벌의 감소,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적조는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닐까요? 하루빨리 적조가 소멸돼서 바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